앞두고 여야는 각 당의 정치적 입장에 맞춘 해석들을 쏟아내며 명절을 전후한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정국과 분열된 정치권에 대한 민심은 어디로도 쉽게 마음을 줄 수 없는 상황. 진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물건을 많이 못 팔았어요. 이렇게 팔아갖고는 우리 살기가 힘들거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대응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걱정이 또 되고 개업을 핑계로 현재 정권에 유리하게 검찰 조직을 손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문제에 대해서 충청권이 너무 이제 무기력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이처럼 민생 경제의 어려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공포, 검찰 인사로 인한 전국 혼란, 그리고 대전 충청 혁신도시 지정이 정치적 이슈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고 비전을 제시할 해법을 오늘 열린 토론에서 찾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 설 명절이 지난 지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명절이면 누구나 덕담을 주고받으며 복을 기원하는 게 우리네 삶인데 요즘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토론은 명절을 전후한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토론하실 분 소개합니다. 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승래입니다. 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영화 한국외국어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성호 충북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 주제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믿고 의지할 정당이나 정치가는 없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민심의 향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이 잘 관철되기를 바라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심의 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새 경제가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데 이번 설 명절에 진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물건을 많이 못 팔았어요. 이렇게 팔아갖고는 우리 살기가 힘들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좀 좋아지게 좀 도와주십시오. 정치인들이 항상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자체의 대응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걱정이 또 되고 치료법도 없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되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 걱정이 참 많죠. 의원님들도 설 때 돌아다니시면서 현장에서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조승래 의원님 어떤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그 자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아무래도 그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를 저도 많이 들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작년에 뭐 글로벌 경기 여건이나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등 사실 어려운 대외적인 환경 속에서 그나마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한 2.0% 정도의 성장을 했다는 것은 또 어찌 보면 통계적으로는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계보다는 시민들이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통계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 서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장우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조승래 의원님께서 2.0을 선방했다고 하시는데 이 대통령 인식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말 민생이 파탄난 상황에서도 아직도 현 정권이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까지 온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듣도 못한 괴물 정책을 지난 2년간 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그 일자리 근무 시간, 그리고 반시장 그리고 반기업 정책, 거기다 친노동 정책을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세금 폭탄까지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의 이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아주 무능한 정권이다. 무능만 하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좀 용납을 할 텐데 오만하다. 응? 거기다가 특권과 오로지 반칙밖에 없다.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정권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정 운영에 희망이 없다. 제가 들은 민심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 의원님께 발언 기회 한번 드릴까요? 예, 짧게. 그 이제 괴물 같은 소득주도 성장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뭐 OECD나 IMF나 다 이렇게 권고했던 사항들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지나친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외적인 시각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건실하다.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그 서민경제 활성화로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무슨 공포감이나 뭐 이런 걸 또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먼저 좀 얘기 좀 들어보고요.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유영하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지난 2019년도가 경제가 높은 성장을 기록한 건 아닙니다. 2.0%를 기록했으니까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무역 분쟁이라든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2.0% 달성한 거는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 어느 정도 한 거 아니냐. 문제는 올해겠죠. 이제 올해에 한국은행에서는 2% 초반대를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성장이 3%는 좀 넘어가야 이 분배 정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장과 분배라 양순환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현재 지표상이나 예측으로 봤을 때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정부가 아까 소득주도 성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혁신성장이란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추동력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데 그 혁신성장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과연 기업들이 얼마만큼 투자할 거냐. 그리고 이제 정세균 총리가 새로 이제 되시면서 여러 가지 일성을 하셨습니다만 기업이 정말 경제 주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이라든가 기업 환경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가장 올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성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세 분들 그 경제 문제 심각한 건 동감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좀 힘든 쪽에서 더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시장 상인들 그래서 사실 서민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불안한 거는 중산층 이상은 언제든지 괜찮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괜찮은데 문제는 중산층에서 그 이하의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굉장히 뭔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증대가 되고 또 특히 그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지방에서조차도 똘똘한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강남에 투자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을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또 수도권에서 거의 그 풍선효과처럼 늘어나고 또 서울에는 심지어 평균 그 전국의 지가가 한 7억, 6억이었는데 지금 9억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또 집 가진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오르니까 지방은 그만큼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할 일은 전체 국민의 그 불안감을 잘 좀 무마해주고 또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 불안감에 맞춰서 시정해줘서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게 자꾸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정부는 잘한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은 계속해서 힘들어하거든요. 이걸 빨리 캐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민생 경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죠.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니면 또 취업이 안 된다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또 생각보다 또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는데 우선 고용이라든지 취업 문제도 좀 얘기를 나눴으면 싶어요.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압력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절대 인구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30대, 40대의 고용 통계를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조업의 이제 구조 조정이 급격히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주로 이제 제조업에 취업돼 있던 30, 40대의 노동자들이 이제 일자리에 내몰리는 상황이 생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위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연금 생활하는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연금으로부터 취약한 분들이 또 상당수가 은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또 소득 보전 차원에서 일자리도 필요한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고용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당연히 이제 경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고용 환경도 녹록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대로 30, 40대의 중년 일자리대로 맞춤형 처방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고용의 질의 측면에서는 경기 여건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일종의 안정망 차원에서의 일자리 역할은 어느 정도 특히 노인 일자리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형 일자리는 많이 좀 확충됐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개인 기업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장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 문제는 고용은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고요. 기업이 투자를 제대로 하고 또 기업이 생산성을 높여갈 때 일자리가 생겨나는 건데 이 정권은 공무원들 일자리 늘리는데 17만 명을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공무원을 늘려서 고용이 됐다 이렇게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무원 포함한 나중에 공무원 퇴직해도 연금 줘야 되기 때문에 70년 정도 국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공무원들을 17만 명 늘리고 거기에다가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일자리를 1조 2천억을 들여서 수십만 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 40대는 27개월째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 생산, 설비, 투자 모든 게 감소하고 지금 이 통계를 보면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17년에 3.2%에서 2.7%, 2.6, 3년 연속 죽었습니다. 거기다 국내 총소득도 0.4% 감소했고 제조 평균 가동률도 최저치 1998년 이후에 제조업 생산 능력도 71년 이후에 최저치. 이 현 정권이 들어와서 모든 지금 경제 성장률 포함 모든 것들이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좀 필요한데 이 정권이 오로지 그냥 불통이에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궤도 수정을 해달라고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정치인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딱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인구 구조 변화를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30, 40대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같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3.2, 2.7, 2.0으로 계속 하락한 건 사실이고 올해는 조금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구조가 대외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그 혁신 성장에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우리가 이제 혁신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도 있습니다만 그 아이콘 기업의 숫자, 유니콘 기업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세계에서 4위, 5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지만 그런 곳에서 이게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미래의 씨앗들은 잘 갖고 나가자. 이제 그게 이제 여당의 생각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하 박사님, 좀 균형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기에 이장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조하고 추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어떤 임금 노동자들이 아마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라든가 뭐 상공업자들이 여러 가지 불만 토로했었고요. 그래서 2년 차부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라는 세 가지 지표를 함께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규제 샌드 이제 기업이 투자하려고 그러면 투자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결국 이제 규제 개혁이라든가 이게 규제 샌드박스 전국에 설치한 문제 또 광주형 일자리라든가 울산형 일자리라든가 각 전국의 그런 상생형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하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은 가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현 정부가 무리하게 초반기에 주도했던 소득 주도 성장만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이러한 기업 환경과 기업들이 공생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혁신 성장의 모델과 환경을 만들려고 문 대통령이 열심히 한 건 또 사실이다. 네. 근데 그것이 뭐 결과로서 확실하게 3% 안 나왔으니까 이상 안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는 국민들이 평가하겠지만은 지금은 기본을 조성할 때고 좀 기다려볼 그리고 필요가 공정 있다. 경제에 그런 부분도 네. 실제로 뭐 대기업과 소기업, 중소기업 이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래야 노력까지 다 폄훼해 버리면은 현 정부는 그냥 소득주도 성장만 하다가 만정부 네.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균형 있는 시각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네. 안 교수님 얘기 듣고 다음 주제 예, 넘어가겠습니다. 뭐 저도 경제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경제는 전문가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잖아요. 시장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생산을 주도하는 건데 올해 이제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4월 15일 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금 14만 4천여 명이 좀 참여를 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그 엄청나게 많은 55만 명 중에서 고3이 그렇게 그 정도 되니까 그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배운 경제 지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고등학교 때 배운 걸 기억해 보면 생교 분소로 배웠습니다. 생산, 교환, 분배, 소비. 그래서 생산이 선순환으로 잘 되고 그것이 또 상품으로 이렇게 잘 교환이 되고 그래서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래서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제는 생교소소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도 약하고 분배도 약한데 소득이 굉장히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소득 주도가 되면 소비도 괜찮아야 되고 생산도 괜찮아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소득만 강조되는 듯한 인상이 들고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된다는 말은 소득이 증대되면 경제 침체도 풀려야 되는데 소득은 증대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는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거든요. 이건 뭐냐면 반시장 경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조금은 더 시장 경제에 자율성을 주고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창출에 기업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게 재정을 가지고 일자리 늘리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자생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술 투자를 하고 4차 산업에 대비하도록 그거를 뒤에서 정부는 백업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이 경제 선순환의 좀 그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경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좀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중국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국민들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그 우한에서 이제 그 오신 그 교민들을 아산에 격리 수용하면서 인근 주민들도 좀 반발을 좀 하고 있고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이 방역 대책 또 이런 관련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좀 먼저 우리 유영하 박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WHO에서 지금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이것을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그 WHO 사무총장이 시진핑 주석까지도 만났었는데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 경제적 영향력이 막대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문제.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청와대 컨트롤 타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방어적인 측면보다도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부가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도 우리가 겪었습니다만은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컨트롤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이것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정부는 2차 감염, 3차 감염자에 대한 대응과 대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앙정부에서 1차 확진자라든가 이 부분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경로에서 차단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방역과 그 병합박테를 확실히 할 것이냐. 예. 뭐 우리나라 의료 지진은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1차적이죠. 1차적으로 그걸 예.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장우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원래 천안 얘기 나왔다가 아산으로 가면서 충남 도내에서도 지역 간 반발이 지금 빚어지고 있고 정부가 좀 오락가락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지금 현재까지의 대책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왕좌왕. 그리고 초등 대응 실패. 근데 과거에 민주당 정권이 얘기했던 이 정말 이런 재난에서의 어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 못하고 사전 예방 조치가 안 되고 선제적 대응이 안 되고 거기다가 중국발이다 보니까 중국의 눈치 보는 현상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미숙한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더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저 아산하고 진천의 격리 시설을 하면서도 일단 사전에 지자체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대비도 안 돼 있고 이제 한국당에서 그 중국인들의 이제 한국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해요. 일단 조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보고. 예. 그거는 그 격리 시설에 그 적합한 시설 요소들을 쭉 확인하고 따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한에서 소개돼 오는 우리 이제 교민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쭉 이제 그 예상하는 과정 속에서 수용 가능한 시설들을 쭉 리스트업을 했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우한에서 교민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교민들이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거에 맞는 시설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정부의 대응은 물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방역 역량이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저는 그걸 박근혜 정부는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방역 역량이 올라갔고 그걸 대응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 시스템이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현재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대로 다음에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걸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를 아니 그러면 행정부 장관이 거기 와서 아산 시민들이 명단에 있더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는 그 격리되는 인원들 중에서 충청 도민들도 있고 아산 시민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정부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니 정부가 그 말꼬리 잡는 아니 정부가 공격을 위한 충분히 것이죠. 논의하고 지자체하고 상의하고 해서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고 하는 충분한 사전 설명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이미 진작에 다 했고요. 그 저희가- 부분은 다 했고 그 부분은 다 했고 저도 한 말씀 현장에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걸 자꾸 썩지 마세요. 예, 안 교수님한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예. 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문가는 절대 아니지만 시민으로서의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두 분 또 이 정당이 다르시니까 의원으로서 이제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대처의 방안이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그 앞으로의 그 대비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남북 분단에서 만약의 경우 북한의 난민이 오게 되면은 일본으로 올 사람들, 그 피난 올 사람들을 대비해서 100만 명 수용하는 그래서 의료 장비까지 그다음에 식량까지 다 대비해서 100만 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작 당사국이고 또 항상 우리는 중국의 그 황하라고 하는 이게 정말 황하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옐로우 그 이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황하가 뒤집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우리는 항상 황사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또 이런 질병도 그렇고
그렇고 우리는 참 미리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우리 경험을 볼 때 2002년 11월부터 있었던 그 사스 9개월을 좀 걸렸거든요. 그다음에 2015년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걸렸으니까 지금도 보면 지금 현재 시작이고 4월, 5월이 최확산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8월이나 9월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야말로 정말 여야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 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지역 천안, 아산, 진천 다 비슷한 지역인데 이게 같은 충청권인데 왜 또 천안에 했다가 아산 진천으로 바꿨는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진천에서도 굉장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는 뭐 충북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일관된 어떤 그 말하자면 처음부터 일관된 의지가 좀 필요한데 이럴 때는 주로 병원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다 병원에서 거기 장소를 늘려가지고 비닐하우스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임시 막사를 해가지고 그럼 바로 조사가 되고 가능한데 그 병원 국립병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좀 지방 곳곳에 있는 대로 병원에 분산을 시켰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국민이 안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주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대구 경북 일부 의원들이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저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장을 살피던 양승조 충남지사가 태안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상기된 표정에 격한 표현을 써가며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일 공공기관 이전에 몫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어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털끝만큼의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혁신도시 지정 문제에 대해서 대구 경북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충청권이 너무 이제 무기력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건지 지역민들 억울한 마음 안 들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저지한 TK의원들 이야기가 많이 화가 나는데요. 다행히 그게 한국당 일부의 생각이라고는 하는데 뭐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기대가 크면은 뭐 실망도 크다고 하는데 아직 뭐 실망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아직까지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서명 운동도 하고 또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목소리를 촉구해 왔는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지 궁금한 부분도 많고요. 또 앞으로 또 전개 상황도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선 이 의원님께 먼저 좀 얘기 드려보죠. 예. 아니 영남권 의원들 개별적인 의견을 저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혁신도시법이 통과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민주당하고 현 정권이 지난 2년 반 동안 뭐 했냐 이겁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거법, 뭐 공수처법 이런 것들은 패스트트랙에 얹어가지고 날치기 하듯이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런 혁신과 관련된 문제, 경제 문제, 혁신도시법 이런 것들은 정작 무관심한 거거든요. 아니 4+1 불법 어떤 집단처럼 모여가지고 날치기 하는 그런 정권이 정말 정작 관심이 있었다면 혁신도시법, 충청도 젊은이들에게 주는 이런 혁신도시법도 이런 법부터 패스트트랙에 얹으면 돼요. 그럼 무조건 통과합니다. 충청도 야당 의원들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꼬투리 경상도 의원들 몇 분들 개인 의견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정치 공세화하고 선거 때만 되면 해줄 것 같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거가 끝나면 해줄 듯이. 선거에 이용하는 선거 개입이에요, 대통령이. 그리고 선거 끝나면 또 엉뚱한 민생과 관련되지 않은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에 얹어가지고 날치기하고 직권상정하고 하면서 아니 국회 의장도 민주당 출신에 그동안 본인들 유리한 거 다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충청도 이런 혁신도시법은 아니 직권상정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찬성해드릴게. 네, 조 의원님. 예,
참 제가 그 말문이 막혀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혁신도시법이 왜 그 대전 충남 혁신도시법이 왜 등장하게 된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표현은 아주 적절하지 않은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재인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 그 지역 인재 그 의무 채용 확대하는 거 30%였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그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이 안 돼 있고 이전된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 우리 불이익을 받으니 이 문제도 좀 해달라고 해서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첫 번째 한 게 그거 아닙니까? 기존에 이미 이전돼 있던 뭐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같은 그 기관 17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혁신도시와 같게 취급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 5월 27일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게 혁신도시법의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 지역으로 선정이 되려면 혁신도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혁신도시 지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뭐 하다 가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두 번째. 그리고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자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그렇게 또 반응할지는 저는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원들의 그렇죠. 혁신도시 안 된다. 근데 그게 개별적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거는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알다시피 집권 여당하고 민주당 책임을 자꾸 덮어씌우려고 들어보세요. 그런 공작하듯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작이 아니죠. 사실관계 아닙니까? 사실관계는 대구 경북 쪽 의원들의 생각은 분명히 그렇게 의사표현이 됐습니다. 그 법도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께서 대표 발의했고요. 혁신도시법도 우리 중구의 이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주도한 대표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호도하는 거고. 그 내부에 근데 왜 그럼 내부를 정리 좀 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 전에 집권 여당이 패스트트랙 하듯이 한번 합의를 해갖고 와서 처리하시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테니까. 이걸 왜 패스트트랙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야당 핑계 잡지 말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좀 의견을 좀 모으세요. 다른 두 분의 여당도 제대로 못하면서 야당 핑계 잡고 여당은 다 해결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당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영아 교수님, 외부에서 보시기에 이 부분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떠나서 지역 간의 갈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김지현하고 두 사람이 그걸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2월 달에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죠. 이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균형특별법이라는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걸 제정한 법인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구성하고 문정부에서는 이제 지방의 분권과 국가균형을 하겠다는 굉장히 뚜렷한 자기의 공약으로 세워졌고 5대 과제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대전 충남이 세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빠졌던 거였거든요, 전에요. 근데 이번에 2월에 이제 개정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이제 광역시도하고 특별자치시 다 넣자. 그럼 대전 충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공공기관이 이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혜택이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출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월에 이제 개정안을 아마 본회의에 상정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법사위 통과됐는지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선거를 가능성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이걸 반대하면 대전 충남 지역편 다 날아가는 건데 당장이라도 2월 달에 그러니까 직권상정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왜 직권상정을 합니까? 다른 법안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의원들만 동의해주면 얼마든지 소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15일 날 충남도당 인사에 오셔서 혁신도시가 충청남 도민들의 염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2월 국회에서 하시자는 게 우리 의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구 경북 의원들 좀 설득해 주세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저 직권으로 상정하세요. 그럼 우리가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아니 왜 합의가 안 대대적으로 됩니까? 합의해 대구 경북 의원들만 합의해 주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보세요? 야당 핑계 여보세요? 잡지 그렇게 말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어쨌든 사실이죠.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 거 하지 보시는 게 아니라 마시라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안성호 교수님. 예, 예, 방송이 시간이 굉장히 무한되면 좋은데 예. 방송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두 분께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보니까 꼭 예. 교수님이 결론을 내주시는데 아니 그건 말씀 아니고 좀 국회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논쟁하듯이 여기서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예. 솔직히 틈이 없는데 예. 사실은 저도 이 문제 관해서는 좀 잠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는 타 지역에서 여기 충청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호남이나 이 영남 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도권에서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다 보니까 충청권은 오히려 이제 수도권이라 혜택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 바람에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세종특별시를 더 잘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30년까지 국가가 주도해서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인구는 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의 인구 유입은 23%밖에 안 됐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대전이나 충남, 충북에서 인구가 다 가버려 가지고 사실은 빨대효과 으로 돼서 오히려 세종시가 충남, 대전, 충북을 도와줄 줄 알았더니 거꾸로 이쪽에 있는 경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그 쏠림 현상으로 세종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균형 감각에서 세종시만큼 대전이나 충남, 충북도 좀 발전시켜야 충청권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저기 한다 하더라도 대구 경북 의원이 반대한다고 이게 통과 안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지금 요 충청권 의원만 해도 27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이거는 집권당의 의지니까 이번에 내면 저는 그 다른 지역에 혁신도시가 없는데 여기만 없다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가기 때문에 네. 통과는 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싸우지 마시고 빨리 통과하시는 아마 방법만 좀 만드시고. 제 생각에는 예, 그 양당당- 이장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예, 예. 그 20대 국회 목적은 처리를 위해 똑같기 노력하는 걸로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그건 그건 맞아요.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예. 단지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지 마라. 네. 저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도지사가 예, 나서서 저 지역감 등 부추기듯이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도리어 만약 이참에, 그러면 예. 영남권 의원 한두 명을 가서 도지사가 가서 설득하고 필요한 걸 거기에 얘기해야지. 의미를 두지 마라. 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세종이라는 특별시하고 대전이라는 시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이것이 대도시 광역권으로 갈 것인가 이 고민을 저는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다른 유럽이라든가 미국 사회를 보더라도 이 도시가 광역화되고 대구화되고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규모화가 돼야만 이것이 그 도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세종과 대전을 보면 인프라 저들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대전의 블랙홀처럼 예, 돼버렸단 그 말이죠. 부분은 조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그래서 것인가 고민하시는 게 직권 상정하세요. 꼭 저. 예. 자, 제가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정을 합니까? 예. 아니 어떻게 그 할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거 전문 아니에요. 직권 하여튼 상정.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여야 모두 해주시는 거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TK만 잘 예, 설득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사일에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던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놓고도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요.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어떤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시작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조국 수사 때 비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개혁을 반대하고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최근 검찰 인사 문제로 검찰 개혁을 곱지 않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혁을 핑계로 현재 정권에 유리하게 검찰 조직을 손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또 최근에 그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 인사를 놓고도 지금 이게 뭐 보복 인사다 아니면 검찰 개혁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이 의원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열 올리지 마시고 조금 말씀해 주시죠. 요즘 예. 민주당 하는 행태가 하도 예. 기가 차서 제가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예. 그 검찰 개혁은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 핵심이 뭐냐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찰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권력이 누구한테 집중돼 있어요?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그러니까 청와대를 포함한 대통령이 집중돼 있는 권력으로부터 인사권 포함한 수사를 성역 없이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검찰을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지, 현 정권에 협조만 하는 그런 검찰을 원하는 건 검찰 개혁입니다. 근데 이 정권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인사해서 현 정권을 향해서 부패하고 잘못된 것, 선거 개입하고 한 것, 이런 것들 수사하니까 칼끝이 목에 와 닿으니까 이 사람들을 좌천시키고 내쫓고 이것이야말로 이 검찰 개혁의 본질을 완전히 흐려가지고 검찰을 개혁하는 겁니다. 거기다 중간 수사하는 간부들까지 또 인사 조치하고, 이건요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미국 같으면요 이런 수사를 방해한 권력은요 대통령이 만약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문제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에 대한 수사와 재수사 아니면 특검을 하더라도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인데, 저는 이 단적으로 얘기하는 현 정권이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은 본질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 본질을 벗어났다. 이번에는 우리 안 교수님께 먼저 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나중에 드리다 보니까 먼저 얘기 듣고 또 얘기 좀 들어보죠. 제가 그 대통령 측근 수사 때 그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 방해로 비친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법무장관의 인사권이 행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노무현 그 재단 이사장직으로 계실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을 쓰셨거든요. 책에 그 검찰을 생각한다는 김인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 교수하고 공조로다가 책을 쓴 내용에 이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9년 전에 좀 나온 말인데 지금 9년 전에 그때 그 정의감으로 말씀하셨던 그 문재인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걸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과거에 지금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감옥소에 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검찰이 제대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죽은 권력만 그렇게 잡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조국 사태를 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편을 가르고 이러는 것은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은 검찰과 사법부에 맡기는 걸로 정치권에서 손을 떼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하고 검찰이 이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나 국민에게는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권력 자리에서 겸허하게 아량을 베풀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 의원님.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성역 없는 수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성역에 도대체 검찰은 성역이냐 아니냐. 그래서 뭐 우리가 통계적으로 있습니다만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뭐 0.03%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통계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검찰을 그대로 둬서 되겠냐라는 그런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 검찰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검찰은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에 그 선거를 통해 주권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조사하고 기소를 하는 권한을 준 건데, 그 권한은 국가가 국민이 국가에게 주권을 위임하면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 법원과 똑같은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좀 과한 주장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권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관리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제 이해가 있었다라고 최근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그리고 그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인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인사의 실제 이제 그 책임자들은 일부 인사가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중간 책임자들도 일부 인사가 있었고, 그러면 이게 약간 교차를 하면서
그 수사는 지속이 되고 또 공소가 유지되도록 그거는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의 인사에 대한 그 반발이 생각보다 좀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기획 특수 통을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 인사의 이 독점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거를 좀 불균형을 좀 바로잡았던 그래서 형사나 뭐 이쪽에 계시던 그 검사들도 요직에 좀 중용하는 이렇게 해서 탕평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있고요. 이게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 이거는 뭐 사실과 다르고요. 예. 그렇게 인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 네. 최근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 2위로 올라왔어요. 그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정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 개혁과도 전혀 무관치 않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황교안 대표보다 앞섰습니다. 예. 그거는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정치화 검찰의 자신의 행동이 정치화됐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간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얘기도 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검찰은 분명히 국가 조직이고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뭐 한국당이 나중에 집권하더라도 검찰은 통제해야 됩니다. 무슨 선출된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다면은 검찰은 완전히 무소불위에 걸려 제4권부가 돼서 아무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검찰 엘리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재단되고 정의도 검찰에 의해서 정의되고 이런 국가 형태는 어느 나라에도 없거든요. 다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딜레마였던 것이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통과됐으니까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그건 된 것이고 이후에 이 검찰개혁 부분들을 어떻게 잘 안착시키냐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청와대 권력과 검찰과의 권력에 충돌하는 지점이 지금 생긴 겁니다. 이것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에 반열에 올랐다는 걸 봤을 때 검찰 권력은요. 물론 청와대에서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논란을 일으키는 측면에서 인사조치했던 것은 국민들이 상당히 양론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불가피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제어하고 통제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검찰 권력을 예를 들면 계속해서 놔둔다면 정말 윤 총장이 지금 뭐 정치하겠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야당의 야권에 뭐 상당히 대선 반열에 올랐다는 자체는 검찰이 그동안에 상당히 정치적 행위를 결과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심의 향방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개혁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뭐 요새 흔히 나오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처럼 과거에 정부에 대해서 그 썼던 그 칼이 또 현 정부에서 또 너무 또 이렇게 묻어지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검찰개혁 부분은 저희가 뭐 토론 전체 주제를 해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 부분이 저 대선 후보 2위에 올랐다는 건요. 이분이 갖고 있는 현 정권의 청와대 하명 수사 등 뭐 여러 가지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불의에 당당하게 맞서기 때문에 청와대의 그 권력에도 굴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지 무슨 검찰이 뭐 정치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큰 잘못이다. 의연하게 잘못된 거에 성역 없이 수사하고 맞서는 그 의연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박수를 보내는 것이고 이 정권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 압력하고 만약에 인사조치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요 이 정권은 결국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짧게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조 의원님부터. 검찰 개혁의 본질이 바로 검찰의 정치화를 막자는 겁니다. 검찰의 정치화. 근데 검찰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걸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의 이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해석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절제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모로 좀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2020년에 사실은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전망들을 했고요.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 같은 것도 상승하고 상당히 좋게 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그게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합심해서 잘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의원들 여기 두 분 계시지만 국민들 지지율은 아마 최저였던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가. 그래서 결국 정치가 양극화되고 자꾸만 대립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 한 7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국민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 그리고 국민 통합적 이해.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갖고서 여야가 정쟁화한다는 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이건 국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정쟁화시키지 말고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이냐. 국민들도 다 그렇게 바라볼 것이고요.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이슈라든가 파이팅이라든가 그런 아젠다들이 여야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도 한 말씀. 예, 안 교수님. 예. 그 4월 15일이 이제 21대 총선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재선이 있는데 말하자면 잘했으면 이제 한 번 더 시키는 거고 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낙오가 되는데 되게 이렇게 그 중간 평가가 선진국에는 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단임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 집권당의 그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국민적으로 볼 때 이게 중간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4월 15일 총선이 좀 그 말하자면 그 집권당과 대통령의 중간 평가 시점과 맞물린 것이 아니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집권당은 남은 임기를 더 잘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국정을 발목 잡는 건 야당이라서 야권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집권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맞지. 그 야당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야당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물타기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좀 올바르게 대통령이 더 잘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잘하면 더 힘을 줄 것이고 못하면 좀 그 야당한테 힘을 줄 것이고 이런 평가를 4월 15일 날 좀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장훈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선적이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셔야 되고 다시는 오만하고 이런 불통 정권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설 수 없도록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민심무상 동양의 정치 사상을 집대성한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백성의 마음은 일정하지 않아서 정치의 득과 실에 따라 착하게도 되고 또 악하게도 된다는 뜻입니다. 부디 우리 정치도 표를 얻기 위해 민심을 이용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성난 민심을 어루만져주고 그 뜻을 잘 수용하는 올바른 정치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전 충청권 확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